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건축법 들어갈 차례인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33회 부동산 군법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났는지 전반적인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으로 들어가죠. 자, 전번에 이번에 실시한 시험에서는 대부분이 그러죠. 두 과목이 망쳤다 그럽니다. 두 과목. 첫째는 부동산 군법, 또 하나는 세법. 이 두 과목을 망쳤다 그럽니다. 근데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쫙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30일 했다고 비교하면 한 서너 개 정도 더 어려울 뿐이지 그렇다고 이렇게 왕창 망칠 만큼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약 28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었고 나머지 12문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였었죠. 근데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공법은 어느 정도 기분이 닦이면, 즉 기분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모르는 문제도 아마 부동산 공법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이럴 때는 이럴 거야, 저럴 때는 저럴 거야 라고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무슨 실력을 하더냐? 저는 그걸 통밥 실력이라고 합니다. 이 통밥 실력은 그냥 아무거나 번호 1번부터 5번 막 찍는다고 해서 그게 통밥 실력이 아니고, 진짜 통밥 실력은 모르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아마 이런 문제니까 이럴 때는 아마 이렇게 할 거야, 저럴 때는 저렇게 될 거야 라는 이걸 유추 해석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 이것이 통밥 실력이지 그냥 아무거나 막 찍는 거, 그건 통밥 실력이 아니고 그건 그냥 찍기 실력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찍기 실력과 통밥 실력은 반드시 엄청나게 구분되는 겁니다. 즉 공법에 대한 기본 원리를 어느 정도 공부하면 뭘 할 수 있단다? 통밥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모르는 문제 같은데도 이건 아마 이럴 것 같아, 이럴 때는 이게 맞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유추 해석하는 거, 그게 찾아가는 거, 그래서 답이 예상으로 잘 맞습니다. 자, 시험 볼 때는 100% 이건 과락이었어. 아무리 봐도 이건 도대체 내가 점수가 40점 넘을 수가 없어. 근데 나와가지고 절망한 상태에서 다시 걸어보니까 아니야, 이것도 맞았어, 이것도 맞았어, 이것도 맞았어. 통밥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균 60점은 어느 정도로 가까이 정도로 나오지, 망쳤다고 하는데도 60점은 나올 수 있는 거, 이것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거 앞으로 이제 강의가 쭉 진행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하겠지만, 모르는 문제는 이럴 때는 이렇게 접근해 가라 라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부동산 공법의 기본 원리라고 저는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그 부동산 공법의 기본 원리만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또 강의하면서 꾸준히 말씀드릴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났을 때는 이렇게 보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라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공부만 제대로 된다면 모르는 문제도 그 원리에 맞춰서 통밥 실력으로 찾아갈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어렵긴 하긴 사실 어렵죠. 왜?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을 냈습니다. 그냥 귀퉁이 있는 거, 귀퉁이 있는 거, 귀퉁이 있는 거. 또 하나는 어떤 실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절차적인 것들. 예를 들면 계획을 수립할 때 누가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수립하는지 그 절차들. 구역을 지정하는데 어떤 절차에서 구역을 지정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공인중개사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건 담당 공무원들이나 알아야 될 영역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적인 거,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수험생들을 당황시켜버렸다는 거. 사실은 그런 거 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계획이 수립됐다? 그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적용된다면 어디가 돈 되는 지역일까? 이 계획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만 알고 거기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걸 따라갈 건지 말 건지, 이걸 우리는 판단만 하면 되는 게 공인중개사지.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 행정처에 수립하는 걸 우리가 왜 구구절절히 다 해야 되느냐고. 오죽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라고 아예 중개사법을 그렇게 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었어? 그래, 7급 공무원 자격증 준대. 그래, 합격한 걸 본대. 그러면 7급 공무원으로서 그런 법을 입법하거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절차들을 알아야 되지. 근데 공무원들이 해야 될 절차를 왜 공인중개사 보고 외우라고 하느냐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로 인정도 안 해주면서 그런 문제를 말한다? 대단히 싸가지 없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출제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출제 경향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절차도 공부하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힘들어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출제위원 맘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에 맞춰서 공부하려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절차를 외우는데 상당히 힘이 들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만 하면 28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좀 생소한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30년 만에 한 번 나는 문제들이 한 10문제가 났으니까, 그동안 한 번도 안 났던 거야, 평생 이전까지는. 그게 한 10문제 이상이 났으니까 당연히 당황될 수밖에 없죠. 어렵죠. 그러나
공부에 기본이 돼 있다면 답 찾아가는 데는 그래도 60점 넘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부동산 공부의 총평이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진도가 나가면서 앞으로 하나씩 짚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무슨 법 나가죠? 건축법에 살펴보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기초 입문 강의에서는 다음 주 주택법하고 농지법 그걸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건축법 들어가기 전에 여기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된다. 왜 공부 못했니?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그게 핑계죠. 프로는 안 그럽니다. 하나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옛날에 저건 조치훈 선생이라고 조치훈 선생님이 있죠. 바둑계 일본에서 바둑의 그 3대 기전을 제패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 조치훈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더냐. 당신은 바둑을 둘 때 어떤 자세를 둡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치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둑 한 수 한 수에 목숨을 건다 그랬습니다. 그게 제가 수십 년 전에 그 딱 들으면서 뇌리를 땅 때렸습니다. 그래, 저게 무슨 자세야? 프로의 자세야. 프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하나에 목숨을 건다. 참 멋지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뒤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목숨 건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하여튼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프로의 자세다라는 걸 한번 짚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내용으로 하나씩 들어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건축법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죠. 자, 건축법 전체적인 체계도. 근데 다른 법률에 비해서 건축법은 큰 체계를 잡는 게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막 순서가 왔다 갔다 해도 관계는 없어.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낼 때 꼭 지엽적으로 내거든요. 절차를 모르고 있어도 요럴 때 요거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요거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식으로 지엽적으로 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33회 때 시험 문제는 정말로 지엽적인 문제들을 냈었습니다. 이걸 진짜 애워야 되느냐? 안 애워도 될 것 같은 것들, 그런 싸가지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된 게 이번엔 건축법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이번에 힘들게 된 게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여기서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아니, 다시 정비법하고 건축법 이 두 개가 가장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법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건축법 공부했을 때 절망감을 느낄 만큼 어려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는 게 거기에서 많이 출제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건축법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일 먼저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 관련된 것들. 여기서는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반드시 납니다. 평균 두 문제가 나죠. 근데 올해는 한 문제밖에 안 냈어요. 뭐밖에 안 냈더냐? 여기 용도 변경에 관한 거 여기서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년 이 물건과 관련된 것들, 건축법 적용대상 물건과 관련된 것들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나는데 여기를 안 내고 이번엔 행위, 보통은 물건에 관한 거하고 이 건축법 적용대상 물건,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는데 이번에는 용도 변경 쪽에서 한 문제만 출제됐다는 거. 그것도 암기하지 못할 만큼 아주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 별표에 있는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이렇게 해서 한 10여 페이지 돼요. 그 10여 페이지 되는 데서 하나를 냈다는 거. 애우지 말고 틀리라고 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답을 아주 못 찾는 건 아니었었는데 그때 하여튼 그건 나중에 문제에서 보도록 하고 행위에서 용도 변경에서 한 문제가 났죠. 그래서 용어와 관련돼서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들과 관련된 용어들,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사람들과 관련된 용어들,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들. 그럼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는 딱 네 가지만 있습니다. 건축행위, 대순행위, 리모델링 행위, 용도 변경 행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지역이 어딘지 그 대상 지역과 관련된 거. 그래서 물건, 사람, 행위, 지역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 물건과 행위에 관한 데서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 나니까 저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본론 내용의 첫 번째 뭐가 나온다? 건축법 하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 건축과 가는 게 건축법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처음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 매년 시험 문제는 용어적에서 약 두 문제, 건축물의 건축에서 약 두 문제 정도가 거의 출제되고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문제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사전결정 신청 있죠? 이런 내용에서 이번에 시험 문제가 하나가 출제됐고 이번에는 저 사전결정 신청이 하나 조기시험 문제였고 건축 허가와 관련된 내용에서 안전영역평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한 문제가 났고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건축물의 건축이 건축법의 가장 하이라이트니까 거기서는 매년 두 문제 정도는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게 끝나고 나면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자, 건축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면 되죠. 그러면 건축물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언제 붕괴될지 모르잖아요. 뭐가 그렇다?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 유지관리는 건축물 대장에 관한 것, 등기 촉탁에 관한 것,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32회 때 건축물 대장에서 시험 문제 한번 났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험 문제 그동안 33년 만에, 32년 만에 처음 한번 났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전까지 났던 걸 그냥 30년으로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30년 만에 한 번 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암기할 게 아닙니다. 등기 촉탁은 옛날에 한 15년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이전에 시험 문제 등기 촉탁에 관한 게 한 번 났었는데 그 이유는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유지와 관리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빼버려도 된다. 거의 공부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유지와 관리는 건축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법으로 다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험법에서는 대부분이 빠져있고 저 2개 남아있는데 저것도 시험 문제 거의 나지 않는다. 근데 저걸 안 난다고 이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출제원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야 되냐? 성적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즉 합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 안 하는 것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런 데만 골라서 내려고 아예 눈에 쌍심 지키고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정말로 알아야 될 내용을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이건 몰라도 되는 것들,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것들, 그걸 골라서 시험 문제 내려는 아주 놀부 같은 심부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안 난다고 장담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먼저 공부할 것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싶으면 거기서 더 범위를 조금씩 더 넓혀가는 거. 그 다음에 넓히는 거죠. 한꺼번에 넓혀서 공부하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 먼저 정리를 해놓고 이게 공부가 됐어? 그럼 조금 더 범위 넓혀서 조금 더 넓어져. 그것도 됐어? 그럼 조금 더 넓혀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가야 되지. 처음부터 뭐 미주알, 고주알 다 본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800페이지를 넘는 책들도 부동산공법은 수두룩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봤던 부동산공법 기본서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책을 봤더니 1200페이지 쓴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쓰셨는데 무려 1200페이지야 기본서가. 왜 그랬을까?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걸 다 집어넣습니다. 6개 법률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시험법이라고 그랬죠? 6개 법률의 각각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이걸 6개 법률 전부 다 집어넣고 책을 쓰니까 무려 1200페이지가 나오다는 얘기입니다. 그 1200페이지를 무슨 재주로 다 공부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본서는 600페이지가 가장 정석입니다. 저도 기본서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게 제 평상시 지론이고 100점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기본서는 몇 점만 맞으면 될까? 제가 볼 때는 85점만 넘어갈 수 있는 기본서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페이지는 가장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라. 그걸 가성비가 높은 기본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본서 쓰는 것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는 이번에는 잡다하게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갔어. 기출문제 관한 거 구성, 예상 문제 관한 거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한 100페이지 이상 그 분량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되기 위한 그걸 넣다 보니까 분량이 좀 늘어났다 뿐이지 본 이론은 아마 600페이지가 채 안 될 만큼 그 정도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90점 가까이는 거기서 나오니까 그것만 봐도 충분하다 이거죠. 근데 기본서를 사실은 공부하면서 같이 따라가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로 돌아서죠? 요약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약집도 사실은 어제 저녁에 다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첫 문제와 관련돼서 출제한 것들 그 요약집 갖고도 어떻게 보면 한 80점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얼른 가야 돼. 기본서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 있는 거 읽어보고 그 왜 요약집은 줄여놨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기본서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요약집 보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본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요약집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라. 이것이 공법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건축물의 유지와 관련된 건 시험 문제에서 거의 안 나니까 일단은 제껴놔라.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등기 촉탁에 관한 것 조금 더 볼까?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게 있죠. 여기 그냥 대지와 도로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만 쓰죠. 왜 그럴까? 자,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겠죠? 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대지는 나대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건축과 관련된 게 건축법이니까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대지라고 하지 않고 항상 건축법에서는 무슨 말을 쓴다? 건축물의 대지와 이렇게 씁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건축법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그 대지하고 이 도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죠.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 흔히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흔히 맹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도로랑 접하지 않은 땅 뭐라 부른다? 맹지. 이때 맹지라는 게 한자로 쓰면 망할 망자에다가 눈목자로 쓴 거예요. 이게 맹자예요. 땅지자 맹지라는 건 바로 눈이 망한 땅이다 이런 건데 왜 맹지라는 걸 여기다 왜 맹자를 붙였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도로랑 접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맹지라고 하는데 이 맹지는 건축법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가 도로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접해야지만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 대지는 첫째 뭐 할 것?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땅이잖아. 따라서 대지가 안전하지 못하면 지은 건축물도 붕괴돼 버립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진다 그랬죠. 그걸 한자 수어로 뭐라죠?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첫째 안전할 것. 두 번째 일정 면적 이상 되는 대지. 원래 면적이 얼마 되냐? 200제곱미터 이상 된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거기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대지에다 뭐 된다? 여기다 나무를 심으랍니다. 여기다 조경하여야 한다. 이런 조경에 관한 게 있겠죠. 두 번째 조경이고 세 번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용도 지역 안에다가 뭐 한답니까? 역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데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 작은 건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을 짓는데요. 그리고 그 건축물에 찾아오셨던 분들이 가실 때 잠시 밖에 나가서 머무러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그 대지에다가 일정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걸 뭐라 부른다? 공개, 공지 등이라고 한단다. 이때 공개라고 하는 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공개, 한마디로 오픈,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개라고 하는 건 무리, 프리. 영어로 다 자유가 아니고 프리는 여기서 무료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그걸 공개, 공지, 빈 땅이라는 뜻이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합쳐서 공개, 공지 등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개, 공지 등을 어떤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그걸 설치해야 될까? 어떻게 설치할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셋 중에서 요새 건축물의 대지와 돌아가는 파트가 거의 시험 문제가 지금 안 나고 있어요. 보통 이전까지 최근 6년 동안에 한 번밖에 안 났다는 게 좀 특성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자주 출제됐었는데 최근 6년 동안에 한 문제밖에 안 났어서 역시 올해도 안 났고 작년에도 안 났었고 요거 그래도 순위로 따진다면 공개 공지 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경에 가는 게 두 번째고 안전에 가는 게 이게 세 번째 내용으로 내려갑니다. 대지와 가는 데서는 안전할 것, 조경을 할 것,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할 것 있는데 순서로 따진다면 공개 공지 등이 그 중에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경에 관한 걸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걸 정리하자. 두 번째 대지와 도로에서 도로를 어디다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더라. 도로를 어디다 지정하려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하거나 폐지할 때도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고 그럼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중에 여기 건축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건축선은 뭐냐 하면 원래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걸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즉 대지 안에다 건축물을 지을 때 어디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거는 도로랑 접하고 있는 선 있죠.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이 선에 바짝 붙여서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때 요 노란 선을 뭐라 부른다? 이걸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근데 이때 도로를 여러분들은 차도만 생각하시는데 차도만 도로가 아니야. 인도도 도로입니다. 그래서 인도 끝나는 부분에 딱 접혀서 인도 끝나는 부분에 딱 붙여서 그 대지에다가 바짝 붙여서 건축물 짓는 거. 대부분의 건물들은 그런 식으로 실제로 상가 건물 같은 건 대부분 그렇게 져 있습니다. 이렇게 짓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건축선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 요 노란 선이 건축선이 아니고 대지 안으로다 건축선이 후퇴합니다. 후퇴한다는 건 대지 안으로 건축선이 밀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밀려 들어가. 그래서 요 빨간 선 뒤로만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 빨간 선 앞쪽으로는 짓지 말랍니다. 즉 여기는 공간으로 그냥 비워둬야 되지 여기는 건물 짓지 말랍니다. 대지지만 여기는 원래 대지죠? 대지로 돼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대지 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지 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요 안에는 건물 짓지 말라라는 이렇게 해서 빨간 선이 뭐가 된다? 건축선이 되는 그런 예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선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런 도시적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선을 뭐라 부른다? 건축선이라고 한단다. 선 뒤로만 져야 되지 선 앞으로 나와서 질 수는 없다. 이런 걸 건축선이랍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시험에서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요새 최근에 계속 안 나오고 있단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니까 공부할 건 암기하셔야 된다는 것. 그거까지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구조, 재료, 설비라는 건 이게 이 파트가 문제인데 건축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분량이 많은 데가 구조, 재료, 설비입니다. 별의별 구조와 관련된 것들, 별의별 설비와 관련된 것들, 별의별 그 내용이 가는 게 엄청나겠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내용을 전부 다 외운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엄청나게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 나면 뭐한다? 너나 풀어라 하고 그냥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할 수가 없을 만큼 워낙 많은 내용들입니다. 올해도 이 속에서 한 문제가 이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구조에 관련된 것들, 설비와 관련된 것들, 설비와 관련된 게 이번 시험 문제 한 문제 났는데 그거 일일이 다 못 외운다. 그냥 몇 가지만 찍어서 정리하시고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잘 읽어보고 상식적으로 이게 맞을까 틀릴까 찍는 수밖에 없지 그거는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났을 때 읽었더니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 그럼 저한테 묻습니다. 교수님 몇 번을 찍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저 돌아버립니다. 그 소리 들 때가 참 난감합니다. 몇 번을 찍을까요?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와 똑같죠? 아까 말했듯이 그건 그냥 찍기 실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찍기 실력으로 갈 게 아니고 잘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니까 아마 이럴 때는 이게 맞을 것도 같은데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이 통밥 실력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통밥 실력을 미리 포기해놓고 그냥 찍기 실력으로 간다? 그거는 진짜 미련 곰탱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몇 번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맞다?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잘 생각하고선 이런 내용이니까 아마 이럴 때는 이게 맞겠지? 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 그러다 보면 아닌 것들이 있는 거였어. 이건 제껴라. 그럼 어떤 때는 2개, 3개가 남아. 그 2개, 3개 가지고 그 중에 찍는 거지. 그냥 5번까지 다 갖다 놓고 5개 중에 찍는다? 확률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2개로 남겨주면 어떻게 되죠? 확률 50%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읽어보고 찍기 실력도 그냥 찍기 실력이 아니고 읽어보고 잘 판단해가지고 이러니까 아마 이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정답에 근접시 한다는 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러시 말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위에 답을 풀었더니 1번이야 확실해. 그 다음 풀었더니 답이 또 2번이야 확실해. 그럼 세 번째 같은 또 답이 이거 1번 같아. 어떻게 되죠? 망설이 지죠. 어떻게 오지선대에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또 1번이 정답이고 또 1번이 정답 3개 문제가 연속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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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느냐? 좀 깝깝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게 연속으로 똑같은 번호가 연속으로 이렇게 나올 확률이 약 한 문제 40문제 우리 시험 보는 것 중에서 약 2번 내지 3번 정도는 그런 경우도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게 3번씩 나올 수 있는 것도 보통은 2-3번은 올 수 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A형하고 B형으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A형으로만 시험 봤잖아요. 이제 33회 시험. 그럼 A형으로 시험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로만 보기 때문에 아마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게 2개 정도까지는 나오지만 3번을 연속으로 내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쪽에서 1번이 한 번 나오더니 그다음에 한참 안 나와. 그 뒤쪽이라서 1번이 막 쏟아져 나와. 그래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번 시험도 분석했더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건 우리가 1번이 정답인 거, 2번이 정답인 거, 3번이 정답인 거, 4번이 정답인 거, 5번이 정답인 거 총 몇 문제 중에서 40문제 중에서 이것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시험 봤던 거 제가 다 분석을 해봤더니 그중에 1번이 정답인 게 몇 개더냐? 7개입니다. 2번이 정답인 거 7개, 아니다. 여기 9개입니다. 1번이 9개, 2번도 9개입니다. 3번은 8개입니다. 4번은 7개입니다. 5번도 7개입니다. 8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 정도 더 올라가거나 하나 정도 더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가 1, 2번이 더 많고 4, 5번이 더 작았었는데 그래봤자 편차 한두 개 차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를 똑같이 전부 다 같은 비율로 내면 이거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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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내면 5, 8, 40, 40문제 딱 맞잖아요. 정답인 것들이. 그런데 저렇게 내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꼭 이 중에 1개 내지 2개는 하나가 더 많고 하나가 더 작은 게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시험 문제 내는 게 이런 경향으로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 있는 문제를 내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1번 쪽이 더 많아졌어. 그럼 뒤쪽에 가면 1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야 이거 1번 하나 나오는 한참 한 10개 풀었는데도 15개 풀었는데도 1번이 안 나오겠네? 당황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뒤쪽에서 1번이 집중적으로 밀려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이죠. 따라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 문제는 대략 이런 비율에 맞춰서 내기 때문에 첫 문제 나중에 풀고 나서 혹시 시간이 남는다? 그럴 일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남았으면 내가 답한 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5번 한 것이 5개밖에 없어. 그럼 분명히 2개 정도는 그게 딴 데서 끌어와야 될 거였을 거야. 그게 5번이 5개밖에 없다면. 자, 1번이 11개가 있어. 그건 2-3개는 아마 다른 데로 가야 될 걸 여기다 놨거나 그랬을 겁니다. 즉 전체가 8개에서 1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그렇게 많이 한쪽에다 많이 치우치고 많이 적어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 제가 20년 가까이 쭉 분석해본 결과 11개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 같은 번호가 예를 들면 1번이 11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하나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만 알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고 나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그거는 잘못했을 것이라는 거. 거기까지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게 어느 문제에서 내가 잘못했는지 그거는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야 그걸 다 하나씩 그 번호들만 정답했던 것만 찾아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되겠지만 그럴 시간은 별로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 따라서 똑같은 게 연속으로 2번 내지 3번이 나온다고 당하지는 마시고 그러다 저 뒤에 가서 오히려 그건 적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답으로 하셔야 되지 굳이 이 배열 때문에 이 배열된 것 때문에 그거에 당황해가지고 왜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나올까? 왜 여기는 또 계속 이 똑같은 예를 들면 4번이 계속 안 나오고 있을까? 이상한데? 이런 건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똑같은 게 4번까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은 번호가 연속 4, 4, 4, 4 또는 3, 3, 3, 3, 1, 1, 1, 1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나중에 이제 그건 기출문제 풀이할 때 제가 분석해 놓은 거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분석했을 때 이번에도 난이도가 얼마나 되는지 박스 문제는 이번에 11문제 나왔어요. 박스 문제 어떻게 숫자에 관련된 게 몇 문제가 나는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별도로 분석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험 문제 나고 나면 그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니까 아마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라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자, 구조재료 설명하는 건 너무 잡다한 거로서 여기 있는 건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다. 아는 거 나오면 다행이고 모르는 건 그냥 잘 읽고선 잘 찍어라. 그것밖에 안 됩니다. 자,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이쪽에 옛날에는 별로 안 내던 게 요새는 문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및 지구에서는 면적 제한하는 거, 높이 제한하는 거 여기서 한 문제씩 났었고 관련돼서 이걸 합쳐서 하나의 문제를 냈지만 하여튼 여기서 문제가 났었고 특별건축구역 이번에 또 냈습니다. 작년에도 났었고 올해도 났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건축협정 올해는 결합건축 제가 작년에 건축협정 났으니까 올해는 결합건축 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하여튼 여기서 시험 문제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거 여기서 사실은 3문제가 올해 출제됐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놓고 건축위원회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 건축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이거 이번에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성에 관한 것들.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인중개사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왜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과 관련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외워야 됩니까?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 지가 도시계획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걸 시험 문제하는 건 싸가지 없는 문제죠. 건축위원회 지가 소속돼 있다고 건축위원회 문제 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그런 거 싸가지 없이 시험 문제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시험 문제 가끔 납니다. 그때는 그냥 뭐란다? 잘 찍는 수밖에 없는데 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까지 한 번씩 나왔고 건축분쟁전문은 이제까지 한 4-5번은 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건축위원회 중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보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이행강제금. 이 이행강제금이 뭘까요? 이게 건축법에서 하지 말라는 규제들이 쫙 나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규제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네 멋대로 하지 마라는 규제를 하는 걸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이란다. 그럼 여기서는 건축물 지을 때 함부로 짓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들이 쫙 들어있잖아요. 이걸 뭐 하는 사람이 되겠죠? 꼭 위반한
청개구리 같은 분이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분들 내버려 둡니까? 안 되죠. 뭐하죠? 원상회복 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당신 허가받고 지렸는데 그냥 줬어? 불법 건축물 철거하세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자, 당신 건폐율 몇 퍼센트, 용적률 몇 퍼센트 이런 구조로 지어라 라고 법에 되는데 위반해서 지었어? 그 부분 뜯어내세요. 철거하세요. 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할까? 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원상회복시킬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우리 뭐라 부른다? 그걸 이행 강제금으로 한단다. 이행을 강제시킨다. 철거하라는 걸 이행하라고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근데 강제 물리력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다 부과시키는 겁니다. 돈을 낸다는 거죠. 이행 강제금이라는 돈을 내게 합니다. 그러면 한번 부과했어. 당신 철거했더니 안 했어? 자, 1,000만 원 내세요. 부과시켰어. 자, 한참 지나서 또 가봤더니 아직도 철거 안 했어. 또 부과합니다. 또 1,000만 원 내세요. 그래도 철거 안 해? 또 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부과 징수할 수 있죠. 1년에 2회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은 1년에 2번 부과하는 지역도 있어. 3번 부과는 안 됩니다. 1년에 2회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을 부과시킬지 2번을 부과시킬지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이 뭐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전번 조례라고 하는데 그 조례로 정한 거기 보면 즉 건축조례라고 있어요. 건축조례 들어가면 이거 한 번만 부과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2번 부과한다. 그런 게 거기 써 있으니까 그대로 부과하는 건데 반복적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 이행 강제를 하죠. 제가 강의하다 보면 수강하신 분들께서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까지 봤던 분만 해도 한 10명은 됐던 것 같아요. 10분 되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종이축지를 냅니다. 교수님,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개고장, 개고라는 건 경고장이죠. 미리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이렇게 사진하고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날라왔는데 이거 내야 되는 겁니까? 안 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해야죠. 그럼 뭐란다? 빨리 철거하십시오. 그 철거 안 하셨다가는 그때는 나중에 이행강제금 진짜 부과했다는 고지서입니다. 그래서 철거해가지고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갖다 시청에다 그걸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철거하는 것도 무조건 다 뜯어내는 게 아니라 뜯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진도 나가다 그걸 빠져나가는 요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게 사실은 건축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이해가는 게 직결되는 것들이죠. 저런 건 나중에 공인중개사한테도 찾아오거든요. 이 내 건물 이번에 샀는데 말이야. 당신이 중개해가지고 나보고 사라고 해서 샀잖아. 근데 여기에 뭐 불법으로 지은 부분이 있다나? 이거 철거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인중개사가 예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뭐 얘기해 줄 수 있어야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된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런 중요한 것들은 시험 문제 한 5년에 한 번 꼬라지밖에 안 내고 어디서 쓰잘데없는 것들만 계속 이상을 내가지고 수험생들을 홀터먹이는 이런 시험은 좀 제도적으로 좀 뭔가 고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런 마음에 항상 강의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뭐에 가는 거? 건축법 전체적인 체계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만 체계도에 관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용어 정의부터 이제 우리 어떤 것들이 건축법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들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 갑니다.